안녕하세요. 알스맥대 류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지요? 맨날 한 주 잘 보내셨는지 여쭤보는 게 패턴이 되네요. 그렇죠?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 잘 보내셨고 무탈하게 보내시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싶어서 매 방송 때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오늘도 오면서 아비오 커피에서 라떼를 한 잔 사들고 왔습니다. 마포 FM 바로 옆에 아비오 커피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번 방송하기 전에 커피를 사와요. 저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동네에 예쁜 카페라기보다는 제가 잘 가는 카페들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저희 동네에 예전에 컬리넌이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 없어졌으니까 상호를 얘기해도 되겠죠? 지하에 있었던 카페였는데 그 집 커피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로스터리 카페였어요.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한 15년 정도 있었겠네요. 10년 정도 상암동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한 10여 년 전에 로스터리 카페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로스터리 카페 요거 한 중간 정도 로스팅기에 갖다 놓고서는 한 8시에서 9시 정도 가면은 그 커피를 볶는 향이 정말 그 상가 전체에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 있었던, 그리고 저도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매번 가면은 카페 사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특히 이제 저희 아들이 그때 어렸을 때였으니까 같이 가면은 커피 볶을 때 저희 아들하고 같이 볶고 막 그러셨거든요.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카페고 매일 갔던 카페입니다. 정말 애정하던 카페였고, 사장님한테 없어지시면 안 된다고, 없어지시면 제가 진짜 상암동에서 사는 락스를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마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쪽에 워낙 임대료가 높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카페를 뚫었을 때만 해도 정말 저만 아는 카페 최고다 이랬었는데, 확실히 커피 맛이 좋고 사장님이 되게 친절한 분 아니셨어요. 이게 되게 대면대면한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그 사장님을 말해주니까 많이들 가서 드셨고, 항상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없어져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아마 그런 카페가 조금 더 시내에 있었으면은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상암동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10년 전 상암동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 상암동이야 방송국도 다 들어왔죠. 온갖 인프라 다 들어왔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지만 10년 전 상암동, 제가 처음에 살려고 들어왔었던 상암동, 그때는 아파트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상암동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침에 정말 메뚜기 뛰어다니고 청개구리가 현관문에 붙어 있고 부엉이가 진짜 날아다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두꺼비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아쉽습니다. 그런 카페가 없어져서.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카페 갈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다방이나 그 별다방이 4개나 있으니까요, 지금 상암동에. 아니면 대형 카페들이 이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 마포 FM 옆에 있는 아비오 커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네요. 이 아비오 커피 지금 사장님 한 분이랑 사모님 2분이 운영하고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꽤 있으세요.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커피를 내려주시거나 할 때 보면 진심이 좀 느껴지거든요. 카페들이 좀 계속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에서 맨날 갔을 텐데 아쉽게도 마포 FM 올 때마다 제가 한 잔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커피로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첫 곡은 청계천 팔가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 노래죠. 저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몇 년 전이니 한 25년 전 이 청계천 팔가 많이 듣고 다니고 통기타로 많이 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들어도 뭔가 아련하고 가슴이 좀 울컥하고 그런 노래 같아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 운동권들 노래들이 쭉 있거든요. 민중가요라고. 근데 제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노래를 좀 좋아했는데, 그 중에 이 안치환 씨가 부른 청계천 팔가는 그때 생각도 좀 나고요. 지금은 청계천이 굉장히 이쁘게 다듬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청계천 가면은 있잖아요. 우리 얘 막 여기저기 좀 지저분도 하고 좀 정신도 없고, 그때만 청계천 고가가 있었을 때였으니까 서울의 정말 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곳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긴 합니다. 어쨌든 첫 곡은 갑자기 생각나서 틀어드렸어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눈이 또 내렸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죠? 그래도 오늘 14일인데요. 녹음하고 있는 날은 좀 따뜻하네요. 어저께부터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다시 주말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추울 때는 벨기아의 한파가 느껴지는 그런 추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겨울에는 추워야죠. 추울 땐 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 뉴스랑 맥익남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김미연 비어소믈리에랑 함께 맥락 잡기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알쓸 맥잡 진행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만 지나면 조금 단계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500명대로 줄어들었거든요. 대단하죠?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같이 고통을 분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정신인가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고 서로 그 아픔을 나누고 있는데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렇게 제정신들입니까 진짜? 제가 좀비 영화를 좀 자주 보는데 그 잔인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좀비 영화를 가끔씩 왜 보냐면, 좀비 영화는 공포 영화가 아니고 재난 영화거든요. 우리 사회 혹은 나에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재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냥 다 좋고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극단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좀비 영화는 그런 사람들의 본성을 묘사하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보곤 합니다.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들은.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그런 어떤 좀비 영화의 상황과 딱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당해보는 상황이고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는 자기 살겠다고 혼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다 음모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세력도 있고요. 누구는 난 모르겠어, 너네 하는 말 다 믿지 않을래 하고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세력도 있죠. 그래서 세력들이 축약된 게 좀비 영화의 개개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레거시 뉴스를 잘 믿진 않지만, 하지만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세력들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이겨내가자,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고요. 누구는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음모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움직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세력도 있고요. 누구는 이 기회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세력도 있고요. 이런 세력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좀비 영화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그게 엉망인 데가 지금 저쪽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죠. 그나마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력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기롭게 버티는 것 같고요. 누구나 처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거는 그래야지만 더 큰 위기 안 오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진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분들을 위한 대책은 또 마련해야겠죠. 오늘 맥주 뉴스 가져왔는데 좀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맥주 기사 중에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누가 쓰셔가지고 한번 보면서 제 평론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맥남 시간에는 한 3가지 정도 맥주를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 진행하도록 하죠. 원래 제가 첫 노래로 틀어드리려고 했던 음악입니다. 레이븐 도시. 레이븐 도시 듣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약간 도회적이고 그루브이한 스타일,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이런 노래 제가 하루 종일 틀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노래 너무 끈적끈적하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자, 맥주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 뉴스가 이 한국에서 나온 건 아니고 되게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가 있어요. 롯데칠성, 곰표 맥주, OEM 본격화의 성장 기대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그 기사가 나왔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대한제분 세븐브로이가 함께 개발한 곰표 밀맥주 위탁 생산을 맡게 됐다. 곰표 밀맥주는 지난해 5월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 개, 연말 200만 개 판매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 몰이 중이다. 그간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매출액은 200억에서 300억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기사들도 있습니다. 다른 기사들 보면 아시아경제에도 1월 11일 기사에 보면은 롯데칠성 가파른 개선 전망, 수제맥주 OEM 기대. 기사를 잠깐 보면요. 올 상반기 중 수제맥주 주문 생산자 방식 개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주세법 개정 및 주류 제조 방법 승인, 주질 감정 절차 단축 등 다양한 수제맥주 브랜드가 탄생하기에 충분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맥주 생산은 초기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품목인 만큼 위탁 생산은 신규 브랜드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어 점차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대기업이 작은 시장에 들어오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저도 한때 대기업 MD를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이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성장 시장에는 함부로 안 들어옵니다. 성장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매출 규모 수준, 전체 시장 매출 규모 수준이 되는 순간에 들어와요. 수제 맥주 시장을 약 한 7년 이상 정도 큰 기업에서 봐왔고, 하지만 쉽게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세법이 그동안 맥주에 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작년에 주세법이 맥주에 있어서 완화된 시점이 저는 대기업이 이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봅니다. 종량세라는 부분이 풀려야 되는 부분은 맞죠. 맥주 전체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종량세를 가는 게 맞는데 우려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건데, 특히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종량세는 종량세인데 두 가지를 저는 봤거든요. 하나는 음식과 함께 맥주 배달이 허용됐다는 거 하나, 다른 하나가 이 OEM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굉장한 사업적 기회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장벽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규제가 풀린 게 과연 이 소규모 브루어리들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성공이 보장된, 그리고 작년에 뭐 곰표나 뭐 알표나 뭐 이렇게 막 유미의 에이린이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소비 시장에서 먹힌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대기업의 OEM 하는 게 단가도 훨씬 싸지고 유통망도 다 돼 있고 영업하기도 훨씬 편하죠. 대기업들 영업 조직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전국에 다 깔려 있고 뭐 도매상 상대하기도 편하고, 곰표 맥주가 뭔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대기업 쪽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작년 1년 내내 말씀드렸지만 이 수제 맥주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여기저기 소비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수제라고 하는 뜻이 재미라는 뜻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수제라는 뜻이 꼭 누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뭐 이상한 유일한 가치냐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비즈니스고요. 누구한테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뭐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제가 수제 맥주라고 하는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맥주 전체 산업이 성장하고 이 맥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술이 아니고 문화적인 가치를 갖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 발전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산업의 다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그 산업은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맥주의 역사를, 우리나라 맥주 역사입니다. 쭉 1905년부터 제가 쭉 리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쭉 보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어쨌든 독과점의 구조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동안 다양한 맥주를 접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정체된 시장이었어요.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대, 성장 시장에서는, 성장 시대 전체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맞던 시대에서는 당연히 맥주 산업도 성장했죠. 하지만 어느 정도부터 갑자기 그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산업 자체의 다양성과 경쟁성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맥주가 해외에 막 수출이 되는 그런 상품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맥주였잖아요, 그동안.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맥주 산업의 다양성과 경쟁성이 필요한데 거기서 어떤 천병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수입 맥주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맥주 시장을 보면은
원재 자국 시장이 성장이 멈췄을 때 그 멈춰진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는 수입 맥주들이었어요. 다양한 수입 맥주들이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이 그걸 접하고 다양성들을 접하면서 맥주 시장 전체가 이제 긴장감이 부여가 되고 그동안 국내 맥주들이 수입 맥주를 따라하면서 뭔가 새로운 질적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대들이 항상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새로운 충격을 준 게 바로 크래프트 비어거든요. 이 수제라는 가치, 크래프트라는 가치가 아직은 대기업 들에게 소비되기엔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다양해져야 되는데 조금 더. 그런데 작년에 지금 말씀드렸던 OEM 합법화, 그 다음에 종량세로 인해서 몇몇 콜라보 맥주들, 타 브랜드를 빌려서 온, 뭐 곰편이 말편이 이런 브랜드를 빌려서 온 맥주들이 성공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는, 조금 더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지금 수제라고 하는 이미지가 대중들한테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재미죠, 재미 그냥 소비가 되면서 작은 곳에서 만드는 그 이노베이티브하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들이 피기 전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쪽에 뭐 대형 맥주가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대형 맥주 나쁘다 하는 거는 오히려 수제 맥주에 있는 작은 독립군들이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어떤 정치적인 얘기들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대형 맥주도 마시는 사람이고 수입 맥주도 마시는 사람이고 크래프트 맥주도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맥주 시장을 저는 항상 보거든요. 계속 이런 말씀 계속 드리겠지만 이 수제라고 하는 수제 맥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대중 맥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달라야 되거든요.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는 개념은 애초에 저 대중 맥주, 대형 맥주들과 다른 색깔, 다른 가치를 갖고 하기 위해서 원래는 분리되어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해보기도 전에 작은 양조장들이 갖고 있었던 수제라고 하는 가치가 그냥 절로 훌러덩 넘어가 버렸습니다. 전 넘어갔다고 봐요. 오땡에서 덕덕 같은 맥주를 이미 대중시장에 뿌리기 시작했고, 핸드앤몰 이런 데서 만드는 맥주도 이미 오비에 광주나 이천에서 만드는 맥주들이잖아요. 라벨만 다른 거예요. 라벨만. 레시피요? 레시피 대기업 맥주를 다 갖고 있어요. 설마 대기업 맥주들이 작은 데서 만드는 맥주들의 레시피를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다 갖고 있습니다. 다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 맥주들 양조사들은 뭐 바보들인가요? 아니에요. 경험도 많고 시설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빵빵하기 때문에 만들려고만 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 캐퍼가 크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사라졌지만 퀸세일이니 이런 거 있었죠. 다 없어졌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소규모 수제 맥주를 간판에 내세워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했던 이 작은 양조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 저는 좀 더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다.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난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뒤에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만약에 대기업 쪽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를 저렴하게 만들어내면 그것 또한 좋은 거죠. 소비자들 편익이 드러나는 거고 어쨌든 가성비 좋고 맛있잖아요. 계속 이런 어떤 긴장감들이 조성될 필요가 있어요. 수제맥주 업계가 만들어 놓은 시장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만약에 수제맥주라고 하는 이 씬이 없었으면 대기업에서 저런 걸 만들었을까요? 이 수입 맥주 씬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독과점 시장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서 세션 IPA 스타일이니 뭐 모카 스타우트 스타일이니 이런 걸 만들었겠냐고요. 안 만들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입 맥주와 이쪽 수제 맥주 씬에서 갖고 온 이 긴장감 때문에 이들도 이걸 만들게 됐고 소비자들은 그 덕분에 가성비 좋은 맥주를 또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평상시에는 이 가성비 좋은 맥주 마시지만 이쪽 크래프트 씬에서 만드는 독특한 맥주들, 실험적인 맥주들 마셔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래야지 또 이쪽에 성장을 하고 먹고 살면서 전체적인 산업에 긴장감을 보여주고 또 위쪽에서 그걸 보고서 자극받아서 다른 또 가성비 좋은 맥주들을 만들고 어떤 선순환들이 일어나는 게 이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 크래프트 씬을 응원을 하는 겁니다. 이쪽 대기업들은 돈 많고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뭐 롯데 뭐 힘들다고 하지만 안 망해요. 전체적인 편익을 위해서는 이쪽을 응원해주고 또 긴장감 불어넣어주면서 또 이쪽에서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런 글도 하나 좀 써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되게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크래프트 씬에서도 이제는 펜을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작은 씬들은 골수 분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펜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꼭 맥덕은 아니에요. 맥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맥덕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아다니면서 먹는 유목민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 맥주를 사랑해주고 내 맥주를 응원해주는 매니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아들이 모여서 또 그 크래프트 씬 전체를 연대를 통해서 또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필요하죠.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영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문화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만화 같은 얘기하고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크래프트 맥주를 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로컬 1스푼, 그다음에 가치와 철학 1스푼, 향미 1스푼, 남은 요만큼 작은 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양적으로 성장을 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질적 성장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겠죠. 논란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원래 세상은 그런 겁니다. 원래 세상이 짜여진 대로 착착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듯이 민주주의가 쉬운 제도입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깨지고 쉽고 얼마나 약한 제도인데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또 조종하는 거고 그 안에서 질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고 더 나은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싫으면 위에서 누군가 독재자가 나와서 까레네로 까면서 살면 되죠.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반영된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움직이는 그 노예 같은 삶이 아니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맥주도 그렇게 봐야지만 그게 문화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갈등도 생기고 싸우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합의를 하고 모일 사람들은 모여서 또 그들만의 가치를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 전체, 맥주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점점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다음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노프 Right There. 지바노프 Right There, Right Here이군요. Right Here 듣고 왔습니다. 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요. 하나 갖고 안 되겠네요. 오늘 맥주 뉴스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맥익남 시간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 맥주 뉴스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현타가 몰려오네요. 저번 주 한 주일 내내 제가 어떤 맥주를 마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또 많이 얘기를 못 해드리겠네요. 몇 개, 한 2개 정도만 얘기해드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사워 맥주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좋아하는 사워 맥주라니. 오로데 깔라바자라고 하는 맥주고요. 제가 사워 맥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사워 비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데 깔라바자는 꽤 오래전에 이미 이제 마셔봤던 맥주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별로 구할 수가 없어서 못 마셔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새로운 라벨이 또 들어와서 구매를 했고 그건 아직 안 마셨습니다. 이전 라벨 있는 거 있어서 좀 마셨고 새로운 라벨 있는 맥주도 냉장고에 있죠. 어쨌든 이 오로데 깔라바자 같은 경우는 이 골든 에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명확히 말하면 벨지안 골든 에일이고요. 오크 배럴에 숙성이 된 맥주예요. 알코올 도수는 8도고 졸리 펌킨에서 만든 맥주거든요. 근데 이 맥주는 딱 마시면 전형적으로 향만 맡아도 브렛과 그 락토바실러스, 그 젖산균이 사용됐다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죠. 사워 에일, 와일드 에일 뭐라 그래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자연 발효를 통한 에일. 크래프티 스타일이죠. 이걸 굳이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들어맞는 스타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워 에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딱 향부터 맡아도 이미 이제 불에서 오는 여러 펑키 향들, 펑키스러움이 있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향을 보통 그 김치 묵은 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푹 익은 김치에서 나오는 독특한 발효향인데요. 외국 애들이 이걸 펑키라고 부릅니다. 펑키 향들이 굉장히 먼저 딱 튀어나오는 그런 맥주고요. 색깔은 밝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펑키 향과 뭐 사워니스 당연히 있겠어. 신맛도 있지만 이 오크 배럴에서 나오는 오크 향이
아주 잘 배어 있습니다. 어떤 맥주를 오크 배럴에 넣는 이유는 어쨌든 오크 배럴에 나 숙성됐어 라고 자랑하려고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오크 배럴에 또 숙성을 시키죠. 그런데 이 오르데 깔라바자는 전반적으로 신맛이나 아니면 펑키함이나 이런 데서 펑키함에서 오는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지만 나 오크 배럴에 숙성된 맥주야를 굉장히 잘 풀어내고 있어요. 딱 마셨을 때 이거 오크 향이 나네 느낌이 들고요. 그것들이 과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쓴맛도 있어요. 보통 사워에일이 쓴맛을 일반적으로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맥주는 약간 IBU 한 25 정도에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25면 쓴맛이 조금 느껴지는 정도 어느 정도 있는 맥주거든요. 이 맥주는 쓴맛을 죽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쓴맛을 살려놓음으로써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복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브레드에서 오는 펑키함, 락토바실러스에서 오는 사워니스, 신맛, 그리고 호프에서 오는 쓴맛, 오크향, 옅은 단맛까지 마셨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이 향미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밸런스 있게 다가와요. 그래서 마시면 즐겁습니다. 즐겁고 굉장히 기품스럽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제가 같이 먹었던 게 군고구마인데 갑자기 군고구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군고구마가 이 브렛이 있는 맥주랑 먹으면 잘 어울리거든요. 군고구마의 약간 그 독특한 그 향들이 브렛의 펑키함하고 굉장히 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고구마랑 같이 먹었는데 역시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먹었던 음식이 그 꽁떼 치즈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치즈인데 비싸죠. 근데 그 꽁떼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특히 12개월 숙성되고 조금 더 냉장고에 숙성이 되면 껍질에서 허브의 스파이시함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진짜 괜찮은데 제가 이제 꽁떼 치즈랑 어울리는 맥주들을 계속 요즘 찾고 있거든요. 이 오르도 깔라바자가 당첨됐습니다. 오르도 깔라바자가 이 꽁떼 치즈, 특히 12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오르데 깔라바자가 새로운 라벨로 현재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혹시 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구해서 저같이 사워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 복합성과 밸런스에 빠져들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마셨나 봤더니 사무엘 스미스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있네요. 이 사무엘 스미스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제가 7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도 마셔봤고요. 또 독일에서 있는 걸 구매해서 한국에서 또 마셔봤고 여러 번 마셔본 맥주이기도 해요. 한국에서 영국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구할 수도 없고 영국에서도 영국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마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맥주를 사서 한국에서 테이스팅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플라츠라는 이제 펍을 할 때였네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정식으로 수입이 됐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고 가격도 되게 너무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스라고 외쳤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 이 사무엘 스미스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저희 어드밴스드 강의할 때도 제가 교재를 썼고 제가 몇 번 혼자 이렇게 마시기도 했던 맥주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7도밖에 안 돼요. 역시 영국 맥주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웬만한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뭐 최소 9도, 10도, 11도까지 올라가고 배럴 에이즈된 맥주는 뭐 14도, 15도까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 맥주는 7도입니다. 진짜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크 배럴에 숙성되지도 않았고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원래 기본 맥주 재료만 갖고선 만든 정통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 스미스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만 만드는 브루어리가 아닙니다. 사무엘 스미스는 그 영국의 리얼 에일이나 아니면 페일 에일 혹은 영국 IPA까지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고요. 런던에 갔을 때마다 제가 그 사무엘 스미스가 만드는 여러 가지 에일들은 시음해 봤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사무엘 스미스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있었고요. 색깔은 역시 어둡고요. 컬러를 보실 때 까만 맥주의 컬러를 보실 때 대부분 쓱 보시면 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보셔야 돼요. 불빛 밑에서 위를 좀 올려다 보시면 이 맥주의 투명도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안 보입니다. 이 맥주는 딱 봤을 때는
불투명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투명한 맥주예요. 그래서 제가 맥주 교육할 때도 항상 그런 점들을 계속 인지를 시켜드리는데 까만 맥주라고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까만 맥주도 투명할 수 있어요. 이 맥주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향 중에 하나는 역시 프루티 에스테르예요. 프루티 에스테르가 이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맥주에서 나는 공통적인 향인데요. 역시 이 맥주도 이 프루티 에스테르가 납니다. 이 향이 탁 치고 올라왔을 때부터 역시 영국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블라인딩에서도 이걸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크 초콜릿인데 약간 카카오 닙스 같은 느낌의 다크 초콜릿 향, 또 영국 맥주에서 예일에서 자주 나오는 약간 그 건자두 향들이 살짝 올라오죠. 알코올이 7도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알코올감도 살짝 느껴지는 게 특징이에요. 쓴맛도 꽤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IBU 한 55 정도 느꼈던 것 같은데 50에서 60 사이 정도 느꼈기 때문에 꽤 강한 쓴맛이거든요. 단맛이 있긴 하지만 아주 높은 단맛은 아니고요. 역시 다크 맥주이기 때문에 신맛도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이 쓴맛이 혀에 오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기 편하죠. 쓴맛이 혀에 오래 남아있는 링거링 비터니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마시기가 편하지 않고 음용성이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맥주는 쓴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링거링 비터니스가 없기 때문에 마시기 편해요. 풀바디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미디엄 풀바디에다가 전반적으로 리치한 게 있긴 하지만 끝엔 크리스피합니다. 그러니까 묵직한 맥주가 아니란 뜻이에요. 묵직하지 않고 금방금방 넘어가고 또 다 먹었을 때는 입에 잔단감이 거의 없는 크리스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묵직한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드시면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입문자들, 처음 마셔보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마시기 쉽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한 줄 정리를 하면 단맛이 절제된 한 80% 다크 초콜릿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품 있고 마시기 편하고 과하지 않고 절제된 그런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에서 왔잖아요. 그런 특징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지났네요. 맥주 뉴스 시간이 너무 열폭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맥락 잡기이기 때문에 맥주 뉴스 시간 없고요.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맥주 뉴스 시간과 맥남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맥주 뉴스, 거기에 대한 평론, 그리고 제가 마신 맥주들에 대해서 재밌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즐거웠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